부동산 유리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진짜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들볶아? 5월의 오전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2명이 동시에 발을 멈췄습니다. 부동산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던 중개사가 안경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사본과 정상금 관련 문자 출력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전날 밤 2시간을 들여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봉투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은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내가 뭘 해줬는데 이혼하자마자 돈 달라고 문자를 몇 번을 보내. 창피하지도 않아?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터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한다기보다 오히려 주변 시선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그 순간에 느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고, 내 돈은 합의서에 적힌 내 정상금이라고, 당신이 약속한 거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수록 몸이 더 굳었습니다. 행인 중 한 명이 혀를 찼습니다. 짧고 작은 소리였지만 정숙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중개사는 슬그머니 시선을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그 찰나에 정숙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서 그냥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빠져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그 창피함이 올라오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내가 왜 창피해야 하지? 그 질문이 처음이었습니다. 창피한 건 나여야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태수입니다. 6개월 전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한 사람도 이태수입니다. 3달 안에 정산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이태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목에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는 건 정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혀를 차는 방향도 정숙 쪽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숙이 이 부동산까지 오게 된 건 단순했습니다. 문자로는 3달째 답이 없거나 말꼬리를 흐렸고 전화를 하면 사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이혼 당시 이 부동산을 통해 집 매매가 이뤄졌으니 중개사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면 이태수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동산 안이 아니라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비된 공연처럼. 정숙은 38배 이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어른이니 서로를 이해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요. 28년이 지났습니다. 수원에서 아이 없이 둘이 살았습니다. 정숙은 바깥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수가 원했고 정숙도 그게 편했습니다. 살림을 했습니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 자리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66세가 되던 봄, 이태수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28년이 그 한마디에 정리됐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정상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집은 이태수 명의였으니 정숙에게 돌아오는 건 현금뿐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원룸이라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6달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수는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정숙이 돈에 눈이 먼 여자인 것처럼, 고생한 남편 등을 치는 여자인 것처럼. 행인이 다시 한번 혀를 찼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봉투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창피해야 하지? 그 질문은 작고 조용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태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다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3달 안에 정리해줄게. 요즘 자금이 좀 묶여 있어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28년을 같이 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정숙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정숙은 수원 인계동에서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 낡은 건물이었지만 창이 남향이었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3분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도 인상이 좋았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마음을 정해두고 정상금이 들어오는 대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오랜 친구인 현자 씨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신세를 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보내줄게. 3월이 지나갔습니다. 사정이 생겼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4월이 됐습니다. 정숙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날짜를 물었습니다. 이태수는 답장을 하루 넘겨서 보냈습니다. 요번 주말에 정리가 돼. 그 주 말이 지나도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요. 이제 2달이 넘었어. 원룸 주인한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 이태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짜증과 피곤함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야, 내가 조카 사업 자금 좀 대줬다가 일이 꼬여서 곧 돼. 왜 이렇게 재촉이야?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조카 사업.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정상금잖아. 상관없긴. 돈이 다 연결돼 있지. 좀 이해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해봐. 그 말이 귀에서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자꾸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태수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자금이 묶였다는 얘기는 처음에도 들었습니다. 후에도 이번 주 다음 주 조금만 더를 3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사업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생각을 애써 누르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이태수가 현자 씨 집 골목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숙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정숙은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다시 쥐었습니다. 여기서요? 잠깐이면 돼. 골목이 좁았습니다. 이태수와 정숙 사이에 저녁 공기가 얇게 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골목 안쪽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전액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반만 먼저 주면 안 되겠냐. 나머지는 2달 안에 꼭.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태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표정인지 정숙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나 지금 남의 집에 있어. 방이 필요하다고. 반으로는 계약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 나 진짜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숙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식었습니다.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 주 말. 진짜야. 벌써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 말이 5번째도 6번째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자기 합리화로 묻히지 않았습니다. 원룸 주인 할머니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래 기다렸는데요. 다른 분이 보증금을 당장 넣겠다고 하셔서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현자 씨 집 창가였습니다. 바깥에는 빨랫줄에 수건 2장이 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것은 없었습니다. 정숙의 것은 이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짐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태순의 집에 두고 나온 물건들, 냉장고, 장롱, 식탁, 이불 2채, 그릇들. 28년치 살림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숙은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짐을 실어주는 동안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안에 된장이 반통 남아 있었습니다. 올봄에 담근 것이었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창고에 실었습니다. 쓸 데도 마땅히 없는데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월 5만 원짜리 창고였습니다. 짐을 넣고 문을 잠그는데 정숙은 잠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된장이 있고 된장 옆에 장롱이 있고 장롱 옆에 식탁이 있었습니다. 28년치의 살림이 월 5만 원짜리 공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 삶의 부피였습니다. 현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그 고마움이 정숙을 오히려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신세를 지는 날이 길어질수록 자기 몸이 조금씩 어딘가로 흡수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게 됐습니다. 밥 먹을 때도 소리를 줄이게 됐습니다. 물을 틀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존재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들려는 것처럼 행동하게 됐습니다. 밤이 더 힘들었습니다. 현자 씨가 잠든 뒤 정숙은 거실 소파 끝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어둠 속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생각이 제멋대로 흘렀습니다. 나는 어디 사는 사람인가? 등본 주소는 아직 이태순의 집으로 돼 있었습니다. 짐은 창고에 있었습니다. 몸은 남의 집 소파에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태수 누나 이복순이었습니다. 올케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걸어온 안부 전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이 타이밍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저냥 지내요. 그래, 고생이 많다. 근데 있잖아. 태수가 요즘 많이 힘들거든. 사업도 안 풀리고 조카 일도 꼬이고. 내가 좀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 부부로 살던 사이잖아. 정숙은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님, 저 지금 남의 집에 있어요. 제 집이 없어요. 에이, 그게 어디야? 현자 집이잖아. 현자가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되지 뭐. 형님, 왜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조급해? 기다리면 되잖아.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그 말 네 글자가 귓속에 꽂혔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더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그 나이에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는 사람이, 오늘 저녁 당연하게 제 방에 돌아가서 제 이불을 덮을 사람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숙은 손을 펴서 손바닥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66년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하다는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없었습니다. 고소를 하자니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태수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자 또 그 대답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 주에. 진짜야.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정숙을 돈 밝히는 여자로 봤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고개를 돌렸는지 정숙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밤이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직 뭔지는 몰랐지만 어제처럼 그냥 소파에 앉아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이태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위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석 달 안에 정리해 줄게. 2월 4일. 이번 주 안에 보낼게. 3월 12일. 사정이 생겼어. 조금만 기다려봐. 4월 3일. 요번 주 말에 된다. 4월 22일. 밥만 먼저 주면 안 되냐? 나머지는 2달 안에. 5월 11일.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말이 바뀐 순서도 선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핑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기한이 뒤로 밀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금이 묵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카 사업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밥만 먼저 주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 직후 이태수가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정상금 3개월 내 지금 약속함.
짧은 문장이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 맞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어딘가에서 자꾸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재촉하는 건 아닐까? 내가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원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나? 그 의심이 이태수의 목소리 위로 자꾸 포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속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조카 사업에 자금을 댔다고 했습니다. 5월에 처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이 진짜라면 정상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줄 돈이 없었던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수가 시간을 끈 건 사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버티기였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생각을 바로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정숙은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조정 당시 서류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이것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케이스 하나를 꺼내서 차례대로 끼워 넣었습니다. 스크린샷은 메모 앱에 따로 정리하고 이태수가 약속을 바꾼 날마다 짧게 메모를 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태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달엔 진짜 된다. 조금만 기다려. 정숙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파일 메모에 날짜와 함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고 형광등 불빛이 하였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숙이 파일 케이스를 꺼내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치는 동안 말없이 보다가 메모 앱의 스크린샷까지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28년 동안 그 누구도 이런 맥락에서 정숙에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살림을 잘한다, 밥이 맛있다 그런 칭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달랐습니다. 정숙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합의서에 기한이 명시돼 있고 문자로 약속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내용 증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받는 쪽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태수 명의 주소로 정상금 지급 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가 담긴 문서가 등기로 나갔습니다. 우체국에서 나오는 길에 정숙은 하늘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흘 뒤 이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골목이 울리도록 소리를 높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야,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정숙은 현자 씨 집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창문 쪽으로 하고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이봐요. 나 석 달 기다렸어. 그게 6달이 됐어. 알아. 근데 내용 증명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람들한테 말했잖아. 부동산 앞에서. 이태수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할로 주면 안 되겠냐? 2번에 나눠서. 날짜 정확히 해줘. 문자로 보내줘.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한마디도 얹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현자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대화를 들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냄비를 올리다가 옆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태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1차 입금 날짜, 2차 입금 날짜. 그 아래 짧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미안. 정숙은 그 문자를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약속한 날 1차 입금이 됐습니다. 정숙은 통장 알림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기쁘다는 감정도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2차 입금도 예정일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 주에 정숙은 인계동 근처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전에 보려다 계약이 엎어졌던 원룸보다 조금 더 넓고 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작은 다용도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부동산을 나오는데 5월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단한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부터 내가 있을 자리가 생겼다는 것. 그 사실이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정숙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창고에서 꺼내온 식탁 위에 작은 밥그릇 하나를 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창고에 반통을 남겨뒀던 그 된장으로요. 밥을 뜨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슬픔이 아니라는 걸 정숙은 바로 알았습니다. 오래 묶여 있던 것이 끝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28년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간 감각이었습니다. 안도와 허탈함과 고요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눈물이 됐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자기 집 싱크대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억울했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 하나, 문자 한 줄, 스크린샷 한 장. 그것들이 정숙을 지켜줬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걸 정숙은 66살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28년을 함께 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머물 집도 잃었던 정숙 씨가 결국 감정이 아닌 기록 하나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끝까지 참는 대신 직접 행동으로 옮긴 그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